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1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작금의 한일 갈등은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법리에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억지가 많습니다. 청구권 협정의 명문이 살아있는데 그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으니까 그것을 덮을 만한 압도적 새로운 논리가 있든지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5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지켰던 약속을 깨는 이런 중대한 판결이 과연 법관의 성실성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허영심에서 나왔느냐,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는 법관들이 스스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반성하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영역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관들의 비판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법치도 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사는 것입니다. 외교 문제를 대법관들이 탁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판결을 내려도 되느냐?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법원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할 때 약속을 맺을 때는 정부와 맺을 것이 아니라 정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과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조재현, 권순일 두 대법관만이 작년 10월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분들의 반대 의견이 오히려 다수 의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법리적이고 무엇보다도 명쾌합니다. 명쾌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좋든 싫든 자기 개인적 소신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면 됩니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리면 됩니까? 누가 판사들을 건국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 문서가 있으니까 약속 문서의 해석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해석대로 50년 동안 해오다가 새로운 사실도 없이 이렇게 뒤집으니까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 친구로 지내야 될 나라가 이렇게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만든 이 대법관들의 재판은 앞으로 영원히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일 종족주의에 둘러싸여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 바람입니다. 바람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반론은 이 반대 의견을 낸 권순일, 조재현 두 대법관 이외에 또 한 분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법부도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한다. 따라서 사법부 판단을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대응 방식은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이라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될 때마다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외국에 통합니까?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본의 강경 대응을 불렀다 이겁니다.
당시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 사건의 선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는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오면은 한일 관계가 아주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까 대법원이 참고를 하라면서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마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범죄로 지금 찍혀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을 의미하고 뜻합니다. 그런데 그때 냈던 외교부의 의견서대로 지금 나라 사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다가 최근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법관이 나타났습니다. 김태규 현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분은 언론에 몇 분 이름이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주로 용감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점에서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회의에서 이루어진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의견에 이른 법관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 이런 글을 당시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때 썼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은 공수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글을 써서 화제가 됐던 분이 어제 아주 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A4 용지 26장 분량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제목은 징용 배상 판결 살펴보기입니다. 이것도 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주 정면 비판한 겁니다. 이런 글을 쓰기가 참 어렵죠. 현직 부장판사가 현 대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용감한 사람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김태규 52살이군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인데 이분의 반박은 상당히 법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기초를 한 전문적인 비판입니다. 전문적인 비판인데 이런 글을 쓴 배경을 대해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옵니다. 나라면은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대로 했을 것이다. 1, 2심 판단은 징용공 배상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이 1, 2심 재판 잘못했다 해가지고 파기환송해가지고 내려보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당시에 일제 때 징용 피해를 입었다는 여모씨 등 4명은 자신들이 일했던 신일철 주검을 상대로 일했던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2년 대법원은 신일철 주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신일철 주검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고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제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3가지 법리상의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소멸시효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는 겁니다. 시효가 끝난 사건인데 어떻게 시효가 있다고 봤느냐. 두 번째,
법인격의 법리를 어떻게 넘었느냐. 문제된 회사는 해산되고 없어졌는데 그 뒤에 회사를 없어진 회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었느냐. 그런 법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 번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일본 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걸 일본 법원 판결의 기판력, 확정 판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그 효력을 말합니다. 기판력이라는 장애를 어떻게 넘었느냐 하면서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법 제 766조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의 소멸시효 기간도 훌쩍 넘어섰다. 민법은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면서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피고는 이때는 일본 회사인데 일본 회사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신의성실에 반하기 때문에 시효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판단하느냐. 법인격의 법리에 대해서 원고들을 고용했던 구일본제철은 1950년 4월 1일 해산하여 소멸되었는데 법인의 원리에 따라 원고들은 소멸한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일본 법률을 따를 경우 나타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 양국,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일본 법률이 터무니없었으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이 자국 의회를 거쳐 제정한 법률을 우리의 공서, 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의 재판을 이렇게 가볍게 뒤집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판력에 대해서 기판력은 존재하는 재판을 무한 반복하여 남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취지다.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무시하고 우리 법원이 다시 판결하려면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장애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서 양속으로 극복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은 객관성이 없다. 신의성실과 성실의 원칙과 공서 양속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기판력, 시효, 법인의 법인격으로서의 규정 이걸 다 무시하고 재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법적 안정성이 위태롭게 된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판례가 있는 것이고 이미 재판한 것을 다시 재판할 수는 없다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아주 주관적인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걸 가지고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일본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한 전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런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은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은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우리 선글 중에서 이 대목이 가장 아픈 지적입니다. 아니 법대로 하면 되는데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는 전통과 역사가 있고 국제법의 국제법의 제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청구권 협정이라는 문장이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뒤엎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건국하는 심정이라는 법관답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이 논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증, 폭로가 아니냐. 아주 아픈 지적입니다. 건국하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건국하는 심정으로 수술합니까? 제가 기사를 쓸 때 건국하는 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하는 순간 무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국하는 심정으로. 법대로 해야지 왜 건국하는 심정으로 합니까? 대법관에게 건국해 주십시오. 이미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럼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러면은 2012년 전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또 새로 다른 나라를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전쟁 포로 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한 미국인 군인에 대해서도 미국은 배상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이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은 그 대신 평화가 왔지 않느냐.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는 안 하기로 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김태규 부장판사, 강민구 부장판사, 그리고 반대 의견을 냈던 조재현, 권순일, 이 네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용감하고 정의로운 판사죠. 그러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 사람을 a few good men이라고 그래요. 소수의 의로운 사람, a few good men. 그러나 역사는 a few good men이 결국은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a few good men. 김태규, 강민구, 조재현, 권순일,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